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시부모님 오시고부터 집안 분위기 다 뒤집혔어. 남편도 말 한마디 못하고 솔직히 요양원 보내야 돼. 할머니, 냄새나. 우리 방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 전세금 일부만 쓰시면 요양원비 충분해요. 민지, 대학 등록금도 있고 어차피 그 돈은 나중에 저희 거잖아요. 그날 알았습니다. 평생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도 늙은 부모를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라디오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인생사와 삶의 경험들을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사연자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여수에 살고 있는 77세 조두만이라고 합니다. 한평생을 여수 선창시장에서 생선 팔며 살아왔지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냥 소쿠리 하나 깔고 고등어, 갈치, 조기 같은 생선들 골라 팔던 평범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도매시장에서 물건 떼오고 비린내 가득한 손으로 김밥 한 줄에 얼려진 손가락이며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그래도 그 장터가 제 삶이었고 제 터전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늘 묵묵히 같이 일해줬습니다. 비 오는 날엔 파라솔 밑에서 몸을 웅크리며 손님 기다리고 추운 겨울엔 손끝이 얼어붙도록 회칼을 쥐며 생선 손질을 했습니다. 우리 둘은 그렇게 맞춰 살았고 서로 기대며 버텼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벌었고 그 덕분에 두 아들 군대까지 마치고 대학까지 졸업시킬 수 있었지요. 그거면 됐다 싶었습니다. 늘 일에 쫓기듯 살았던 터라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을 땐 이미 몸이 여기저기 성한 데가 없더군요. 아내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받았고 저도 무릎이며 어깨며 여기저기 아픈데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팠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먹고 살기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나이 들어 의지하려 하니 돌아오는 건 미안하다는 눈치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내 수술 이후로 우리는 큰아들네와 작은아들네 집을 번갈아 가며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피부치인데 잘 챙겨주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저희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 언제 가실 건가요? 라는 말이 들리는 듯했고 식탁에 함께 앉아도 불청객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자식들 집마다 얹혀 살다 결국 거리로 나설 뻔했던 저희 부부가 어떻게 마지막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갔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거나 그분들의 노후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요. 한 번쯤은 진심을 돌아볼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이런 사연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겪었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남 여수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소작농이셨어요. 땅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해마다 흉작이니 먹고 살기 참 빠듯했지요.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면 늘 배고팠다는 생각이 먼저 납니다. 겨울이면 군불도 제대로 못 대서 이불 속에 옹기종기 붙어 자면서 발가락이 얼었던 기억도 납니다. 중학교까지만 마치고 나는 곧바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고등학교는 생각도 못했지요. 장남이니까 아버지 대신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이 늘 귀에 박혀 있었거든요. 20살이 되기도 전에 생선 리어카 하나 끌고
항구 근처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한 소쿠리도 어떻게 깎아 팔아야 이익이 나는지 거기서 다 배웠습니다. 25살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성실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나처럼 일찍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사람이라 말 안 해도 통하는 게 있었지요. 우린 근 예식 없이 그냥 혼인 신고하고 같이 살림을 차렸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내도 시장에 나와 저와 함께 생선을 팔았습니다. 비린내에 절은 옷으로 함께 저녁 밥상을 차리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정겨운 때였네요. 두 아들을 낳고 기르며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곧잘 했고 둘째는 손재주가 좋았어요. 첫째는 교대에 보냈고 둘째는 기술 배우게 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유 가져오는 날이면 그걸 부엌 한쪽에 모아두고 이놈들 공부만 잘하면 됐지. 우리 끼니는 다음에 먹자라며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40년이 흘렀습니다. 시장에서는 3번쯤 자리를 옮기며 장사했지만 늘 단골 손님은 따라와 줬어요. 조 사장님, 갈치 좋은 거 있소? 오늘 고등어 튼실하네. 2마리만 줘요. 그런 말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아내도 그런 손님들 얼굴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늘 고맙다, 고맙다 했지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교사로 자리 잡았고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자식들 제목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며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시장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조용히 노후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더군요. 작년 겨울 아내가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습니다.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더군요. 결국 큰 수술을 받고 한동안은 혼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혼자서 아내를 돌보기엔 제 몸도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고 병원비며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번갈아가며 아버지, 일단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라고 말해줘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아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내가 살아왔던 작은 집, 작은 마당, 작은 식탁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었는지를 지금은 그 평범한 공간이 그립기만 합니다. 한때는 그 집이 낡고 불편하다 여겼지만 이제 와보니 그곳만큼 편한 곳이 없더군요. 요즘도 새벽이면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장사 나가야 할 것 같은 착각에 휘청 일어나지만 이제는 갈 곳도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아내는 그냥 말없이 바라봅니다. 말 안 해도 알지요. 우린 지금 서로가 얼마나 외롭고 불편한지를.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말 한마디로 위로 삼으며 자식들 집에서 이방인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큰아들 집에 들어갈 때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몇 주만 있다가 나가자 내심 그런 각오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허리 수술을 마친 직후였고 나는 몸이 성치 않은 아내를 혼자 둘 수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오래 계세요. 편히 쉬세요. 며느리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눈빛은 딱 그랬습니다. 며칠만 계세요라는 뒷말이 묻어나왔습니다. 우리는 거실 구석에 간이 침대를 하나 놓고 그 위에서 둘이 함께 지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주들도 웃으며 인사했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화장실에 나오다 며느리와 손주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냄새 나나 방에 있기가 싫어. 조용히 해 들리겠다. 나는 화장실 문 앞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들켜선 안 된다는 마음과 그저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엉켜버렸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지만
잠든 게 아닌 걸 저는 알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내에게 당신 때문이 아니야라는 말을 수십 번 삼켰지만 그 한마디조차 위로가 되지 못할 것 같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작은 형이랑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어머니 모시고 형님네 잠깐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형님네. 그럼 너희 집은 아니냐? 하지만 차마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말은 당분간이었지만 나는 그 말이 영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집은 더 좁았습니다. 신혼집답게 정리정돈은 잘 돼 있었지만 우리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낮엔 아내는 방 안에만 있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TV를 켜도 냉장고를 열어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말이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아버지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 할 건데? 지금 몸이 불편하시니까 며칠 더 계셔야지. 며칠? 벌써 3주야. 나 진짜 숨 막혀 죽겠어. 내 친구들도 못 부르고 당신은 눈치만 보고 이게 우리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야.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얘야, 우리가 그렇게 지민이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이불을 덮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내도 등 뒤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이 식탁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제 형님이랑도 다시 얘기했는데요. 요양원 한 군데 알아봤어요. 부산 쪽인데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있고 어머니 같은 수술 환자분도 많대요. 가서 보시기라도 하실래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사람이야. 환자도 맞지만 엄연한 사람이야. 요양원이 무슨 창고냐. 거기다 맡기면 끝이냐. 작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사위가 그 말을 들었는지 헛기침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양원 가도 돼. 미안해서 그래. 내가 없으면 당신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없어야 내가 편하다니 말이 되냐고. 하지만 말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덜덜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장 나가던 그 새벽과 똑같은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나한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자식들 집에서 이렇게 눈치 보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게 내가 살고 싶은 마지막이냐?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비록 낡고 불편해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우리 목소리 낼 수 있는 그 집으로 가자. 그날 짐을 쌌습니다. 말없이 옷가지를 챙기고 약 봉지, 아내의 지팡이 하나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작은 아들이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갑자기 왜요? 너희 집 좁잖아. 아니, 저희는 괜찮은데 그래도 좁더라. 그리고 사람 마음이란 게 좁은 데선 더 작아지더라. 우리는 이제 우리 집으로 갈 거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그날 나는 아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조용하고 차가운 집이었지만 처음으로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낡은 집 안엔 찬바람이 돌았지만 그래도 우리 숨소리 하나하나에 방이 반응해주는 것 같아 왠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될까?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밥도 하고 빨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보일러 기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릎은 갈수록 욱신거렸고 아내는 아직 허리를 제대로 못 펴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나는 간병인 알선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도우미로 일당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이십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연금은 170 남짓, 적금은 거의 바닥. 이대로 가다간 얼마 못 버틸 게 뻔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간병인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버지, 그 돈이면 차라리 요양원이 훨씬 낫지 않아요? 요즘 요양원 시설도 좋아졌고 비용도 정해져 있고 간병인은 매번 사람도 바뀌고 불편하잖아요. 어차피 혼자 사시기 힘든 거 아시면서 민수야, 너 그 말 지금 진심으로 하는 거냐? 아버지, 감정적으로 듣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전세금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면 어머니 요양원비는 충분히 되고 나머지로 저희 민지 등록금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순간 빗속까지 싸늘해졌습니다. 숨을 들이쉬는데 배끝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너 결국 그 얘기하려고 이러는 거였냐?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어차피 전세금은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잖아요. 누가 그랬냐? 누가 그걸 니들 거라 그랬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탁 놓아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 이게 바로 배신이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져 묻더군요. 무슨 일이야? 민수가 뭐라 했어? 나는 말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또 울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 지영이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민수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복지주택 같은 거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복지주택, 어르신들 위해서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있대요. 임대료도 싸고 생활지원사도 있고 무엇보다 간병인보단 훨씬 저렴해요. 그럼 너도 요양원이나 복지주택 가라고 등 떠미는 거냐? 아버지, 왜 그렇게만 들으세요? 저희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집은 넉넉하지도 않고 남편도 요즘 실직 위기라서 전세금이 꼭 필요하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내 자식들이 결국 내 마지막 자산을 눈에 두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선명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둘이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가져온 건 따뜻한 죽, 과일 바구니, 그리고 요양원 브로셔였습니다. 민수가 브로셔를 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행복한 동행 요양원인데요. 한 달에 280만 원이에요. 식사도 잘 나오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방도 따로 드려요. 저희가 입소 절차 도와드릴게요. 나는 말없이 그 브로셔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손으로 종이 질감을 느끼며 브로셔 속 깨끗한 침대와 밝은 조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좋다. 그 대신 너희는 앞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오지 마라. 명절도 오지 말고 그냥 연락도 말고. 그게 조건이다. 지영이가 당황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자주 갈 거예요. 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자주 온다는 사람들, 난 30년 동안 봐왔다. 요양원 문 앞에서 손 흔들며 매주 올게요 말하던 자식들이 3개월 지나면 전화 한 통 안 해. 내가 그런 사람들 상담만 수백 명 했다.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희는 진짜예요. 진짜가 그런 말을 안 해. 진짜는 브로셔를 먼저 꺼내지 않지. 내 집, 내 몸, 내 삶을 돈 계산으로 먼저 꺼내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떠난 거야.
지영이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자식들이라는 사실이 그날따라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밤, 아내는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짐이 된 걸까?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우리가 지금은 그저 짐일 뿐인가 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꽉 잡고 그 손끝으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나는 결국 다시 서랍 속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란 빛이 바랜 공채. 그 속엔 평생 내 삶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사는 사람과 신뢰가 먼저다. 아내와는 항상 같은 편일 것. 그리고 마지막 줄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직접 적은 내 글씨가 유독 선명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아내와 함께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레 걷고 있었고 나는 휠체어를 끌며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조두만 어르신, 어서 오세요. 센터에 계신 복지 담당자분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LH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인데 월세가 18만 원 정도이고 생활지원사, 비상벨, 노인 편의시설까지 다 구비돼 있어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엔 바로 연락할 수 있게 돼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신청 조건이 좀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 사회기여도가 있는 어르신들은 가산점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나 공공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은 유리합니다.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30년 넘게 시장복지위원으로 일했습니다. 상담도 했고 후원도 했습니다.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서류 접수 도와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썼습니다. 연금 내역, 재산 증빙, 주민등록 등본까지 다 제출했지요. 서류를 정리하면서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누굴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비록 작아도 그 집이 우리 둘만의 집이 될 거야. 며칠 후 드디어 LH 공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두만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서류 심사와 전화 면접 모두 통과하셨고 다음 달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자식 집을 전전하던 지난 2달이 하룻밤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은 전세금을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우리 집 전세 계약 해지할 거다. 보증금은 내 명이니까 아버지가 직접 처리하마. 나머진 연금과 같이 쓰면서 지낼 거다. 잠시 침묵 끝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지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지 키우는 일은 너희 몫이다. 아버지는 내가 힘들 때 손 벌려본 적 없다. 이젠 아버지 산 챙기고 싶다. 그게 늦었지만 너무 늦지 않게 하고 싶은 일이야.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두 자식이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고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요. 요양원 얘기 먼저 꺼내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도 그냥 답답해서 그랬어요. 그래, 이해한다.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부모는 간단한 존재가 아니다. 늙었다고 해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해서 누구한테 맡기고 정리되는 그런 삶이 아니야. 나는 한참을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너희에게 기대지 않을 거다.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아도 괜찮지.
대신 앞으로의 삶은 아버지가 직접 책임질 거야. 그 말을 듣고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복지주택 입주하시는 날 우리도 따라가도 돼요. 그래. 근데 이번엔 집 안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새 인생 시작하는 걸 축하해 주는 거다. 그걸 꼭 기억해라. 지금 저는 여수시 외곽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운동장을 산책하고 점심엔 단지 내 어르신들과 반찬 나눔을 하고 저녁엔 둘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곳에 온 지 2달이 지났지만 벌써 이 동네 어르신들 이름은 거의 외우게 됐습니다. 무릎이 여전히 쑤시고 아내도 허리가 완전히 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눈치 보지 않고 불편한 기색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삶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자식들과는 여전히 자주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안부 묻는 문자가 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면 그 정도 거리에서의 관계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산도 있지만 때로는 거리 두기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해주기도 하더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자식에게 짐이 된 건 아닐까? 요양원 가는 게 당연한 일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신 삶의 주도권을 찾으셔야 합니다. 노인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도 존엄한 한 사람이고 어떤 공간에 있든 누구와 있든 당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둔 분들이시라면 부모님의 공간과 마음을 한 번쯤 더 생각해 주세요. 도움을 드리는 것과 통제하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조금만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결심할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도 작은 빛이 되어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따뜻하고 당당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잘 살아봅시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